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짜증을 낼 수도 있으니까 슬쩍 자리를 뜨자거나 회의 시간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지 라거나 힘이 떨어지고 있네. 후반전에 대비해서 체력을 조절하자와 같이 말이죠. 이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한 게 맞나?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거죠.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 메타인지. 내 삶을 더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마음속의 거울이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토론하시는 날이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그 개정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좀 큰데요. 또 가뜩이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고 있고 총액 기준이긴 합니다만 다른 세금들은 좀 잘 거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같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죠. 또 AI 시장을 뒤흔든 중국의 딥시크 야심차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개인정보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규 다운로드, 그 앱 다운로드가 중단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술 기업 이른바 빅테크 수장들을 소집했는데요. 어떤 속내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또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가 통계청의 인구 이동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시도별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6만 4천여 명이 늘어난 경기도였습니다. 인천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고요. 반면에 지난 한 해 이곳에서는 4만 4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어디일까요? 대부분이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탈이곳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역시나 집값 때문이다라는 그 분석이 가장 높은데요. 이곳에는 남산이 있고 한강이 흐르는 곳이죠. 우리나라의 서울인 수도인 이곳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왜 어릴 적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의 수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잠시 후 함께하는 그 서영민 기자가 최근에 쓴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 저희가 하루에 5분께 선물을 해드리고 있죠.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하루 5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문자로만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17일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날은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리는 의미로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자, 이렇게 미 증시가 휴장했는데 유럽 증시가 좋네요. 유럽 범유럽 지수인 유럽 스톡스 6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갈아치웠는데 방산주가 네.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똑같죠. 방산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사실상 이제 하루 빠지니까 뉴욕 증시는 나흘간 거래가 되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이 지표 부재 속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카드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이미 이제 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이제 상호 관세 조사를 위한 조사를 오는 4월 1일쯤 마무리하고 이걸 이제 바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관세 폭탄에 따른 출렁이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공개되는 1월 FMC 회의록이 또 주목해야 될 변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꿈틀꿈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런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리 인하 타이밍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국내 증시 어제까지 5개월 연속 올라서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여 만에 2,6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올랐는데 네. 방산주 좋았고요. 2차 전지들, 바이오주들 좋았는데 일단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와 이제 S&P 500 선물지수가 강보합이어서 코스피는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 출발했다가 약보합세로 지금 전환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수는 좀 미미합니다.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올라서 2611호, 코스닥은 1.6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약보합이고요. 그리고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 방산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2% 이상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2배가 올랐네요. 시가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반도체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쪽 투자를 늘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부분을 이 지분만입니다.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저 의도가 뭘까? 이게 미국 반도체의 상징이거든요. 인텔은. 네. 그런데 지금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인 건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 인수하지는 말고 지분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 TSMC의 생산 부분을 좀 활용하고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브로드컴 통신용 칩 제조업체죠. 최근에 뜨고 있는 네. 여기에는 이제 설계 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륵과 같다라는 거예요. TSMC 입장에서는. 인텔과 협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인텔 지분 인수라는 게 부실 자산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 동시에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TSMC도 계속해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R&D는 대만의 본국에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자 그럼 대안이 뭐냐? 대만경제연구원과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TSMC가 이제 인텔과 협력하는 대신에 투자하는 대신에 오히려 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TSMC는 이미 애리조나주에 3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미 보조금도 이제 받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죠. 여기다가 이제 더 시설 확대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선택지가 2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인텔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이제 이 오히려 미국 내 생산 투자를 또 확대해야 될지 여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아마 TSMC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동맹이 더 공고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 지분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 삼성전자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합병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 TSMC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네. 거의 한 65%, 삼성전자 10% 안팎인데 점점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마저 인수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과 미국이 이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인수가 결렬되면 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텔을 뭐 지분 인수할 만한 기술력, 자본력 가진 곳은 TSMC 빼면 네. 삼성전자거든요. 네.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완전 계륵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또 누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또 나중에 제안이 오면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좀 곤란한 상황에 또 처하고 있네요. 또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더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투자도 양쪽으로. 사실은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찔끔 내려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형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08%로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인데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건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 주고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 금리 오늘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0.14%포인트 낮아지는데 네. 국민은행을 봤더니 이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신규입니다. 신규가 종전에 4.6에서 6%대였는데 하단이 4.46, 상단이 5.86으로 정확하게 0.14%포인트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최고 금리는 5% 후반, 최저 금리는 4%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습니다. 네.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 10월 10일을 두 번 내렸잖아요. 0.5%포인트 내렸는데 지금 여전히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 없는 거고요. 네. 이건 신규 변동형으로 주택담보대출자에 한해서 아주 찔끔 인하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찔끔이라는 걸 강조하시네요. 그리고 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간 가입을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만기가 긴 예금 상품의 금리가 좀 높은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짧게 가입했을 때 예금 금리가 더 높다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일부 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보다 6개월 만기 예금의 금리가 한 0.1%포인트 정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냐? 본격적인 금리나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장기 예금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비슷해요. 저금리 환경에서 장기 예금을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예금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만기 시점을 좀 분산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장기 예금보다 단기 예금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예금 잔액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보험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또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절판 마케팅 요게 또 금융당국에 또 한 번 지적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하는 절판 마케팅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1,320여 개 온라인 보험 광고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구를 보게 되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하다. 라는 문구를 활용한 절판 마케팅 사례가 다수가 적발된 겁니다.
특히나 독감보험이라든가 1인실 입원비 특약이라든가 주요질환 치료비 보험 등과 같이 이 보장 특약 경쟁이 심한 상품에서 마케팅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업계에서는 오늘 4월 개정된 이제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이 대상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보험료가 최대한 15%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한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식의 마케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금감원은 이 같은 불완전 판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참 언제나 찾아오죠. 요걸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듣고 이인철 기자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책 신청 이러면서 그 사연과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7922님이 책 신청합니다. 21일 생일 맞은 85년생 큰아들한테 뜻깊은 선물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서영민 기자 책 저희가 하루 5분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시그널. 감사합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별책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토요일 방송. 자, 우리 3명의 KBS 기자분들과 이야기 나눌 것 첫 번째는 상속세 개편안 이슈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을 크게 띄웠습니다. 기존까지는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걸 최대 18억까지 늘려보자.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아젠다를 던졌다고 볼 수 있죠. 네. 한 3일 전에 SNS로 메시지를 냈는데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한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핵심은 현재 이제 상속세가 공제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일괄 공제로는 5억 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배우자한테 상속을 해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서 5억 원. 합하면 이제 10억 원까지는, 쉽게 말해서 10억 원까지는 물려줘도 이제 상속세를 안 낸다 이거죠. 근데 이 한도를 상향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5억 원인데 일괄 공제는 8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0억 원이었던 것이 합쳐서 18억 원까지 이 두 가지 공제를 적용을 하면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자 이건데, 그러면 이 이제 논의를 왜 던지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예전이랑 다르지 않냐? 네. 물가와 집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고 하면 이제 뭐 10억 원 이상을 쉽게 얘기하는데,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이제 대다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까지 공제를 상향을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막 집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 일괄 공제를 상향해 주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 18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게 됐을 때 10억 원 정도의 공제를 최대 받을 수 있었고, 네. 8억 원에 대해서만 한 30%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18억 원짜리 집이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높이겠다. 반응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에서는 좀 감세 기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쪽에서도 상속세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었잖아요. 하지만 좀 강론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찬반을 떠나서 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곳은 국회니까 네. 통과 가능성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 상속세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강 기자가 말한 대로 공제 한도를 좀 높이는 쟁점이 하나 있고, 네.
30억 원 과표가 30억 원 넘어가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데 그 세율을 좀 낮출 거냐 말 거냐의 쟁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는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 세금을 떼고 그걸 유족이 나누어 가는 방식인데 네. 그러지 말고 먼저 재산을 유족별로 나눈 다음에 그 유족 개개인별로 세금을 떼자 이렇게 좀 바꾸자는 쟁점들이 있긴 한데 현재 공제 한도 부분은 여야가 이견이 이렇게 거의 없는 적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현재 공제 한도 10억인 것을 18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2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억이나 20억이나 뭐 중간에서 만나면 19억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견 조정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탁 떼서 상속세법을 개정하면 이번 주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은 그것만 하지 말고 세율까지 건드리자는 부분인데 그 세율 부분은 민주당이 완강합니다. 왜냐하면 과표가 30억 원이 넘으려면 실제로 이것저것 공제하면 실제 상속 재산이 한 50억 원 이상일 텐데 네. 그거는 초부자 아니냐. 왜 그런 사람들까지 세율을 깎아주느냐가 민주당 논리고 국민의힘 논리는 아니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거를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이 뭐 50억 원, 100억 원짜리 기업은 웬만한 중소기업 다 넘는데 기업에 너무 과세를 상속세를 세게 때려버리니까 가업 승계가 안 되고 오히려 해외 자본에게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주자 이건데 여기는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속세법 처리 속도는 이견이 없는 부분 공제 한도 부분만 톡 떼서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통으로 개정할 것이냐 후자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세월일 것 같고요. 아하. 앞부분만 떼서 결정하는 걸로 합의가 되면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오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네. 뭐 거기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나 예. 정치적 논점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사실은 안 될 수가 없죠. 네, 네. 보수당이 그 계속 의제로 밀어왔던 사실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기획재정부도 계속해서 상증세 개정 방안을 매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한 대로 유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죠. 근데 받는 분은 여러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50억을 돌아가시면서 남겼다고 하면 50억을 유산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방식은 이 50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15억 정도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15억 정도 50% 공제가 가죠.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3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취득자 중심으로 바꾸면 만약에 받는 사람이 배우자, 아들이나 자녀 둘 이렇게 3명이라고 하면 3분의 1로 쪼개보시죠. 10억 조금 넘습니다. 1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결론은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은 다 나 개인인데 왜 저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는 따로따로 내가 받은 만큼 세금 내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상속세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의 수도 그리고 그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에 내는 사람의 비율도 그리고 상속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한 금액도 확 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성장을 네. 하고 집값도 오르고 자산 가치도 오르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서울에 집 하나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 해당되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부자가 많아진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모두가 잘 살게 됐기 예. 때문에 상속세 기준을 넘어서니까 과세를 많이 되는 그런 측면,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직은 훨씬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게 뭐 형평성이 어떻고 OECD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많이 내고 해봐야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상속받은 돈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세금을 왜 자꾸 깎아주는 거야 하실 수는 있어요. 네. 이 국민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율로 보면. 네, 세율로 보면.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거친 돈, 결과적으로 거친 돈의 규모를 한번 보면요. 이게 2019년에 2조 원이 좀 넘고 이듬해 4조 원이 넘고 21년에는 5조 원 정도 됐는데 22년에는 19조 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삼성전자 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한 4, 5억대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이 12조 원입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상속세가 계속 급증해서 비율로 보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상속세는 올해 6월이 돼야 작년 건 올해 6월이 돼야 나올 거예요. 역시 10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종부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쟁이 가능한 겁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면 매년 급격하게 늘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세금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에 거기에도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7088님이 상속세 서민들에게 먼 나라 얘기죠. 또 정재헌님은 한국은 가진 자들의 천국 아닌가요?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이 있는 반면에 5391 쓰시는 분께서는 상속세 얼른 완화해 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 도움이 됩니다. 또 안직환님은 상속세 비율이 너무 커요. 왜 내 재산을 나라에서 가져가는지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뭐 의견은 갈립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제 기준. 근데 여야 공이 공제 기준을 좀 높이자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세율 그리고 세 번째가 유산 취득 방식 그 취득세 방식 그 개편인데 일단 두 번째 세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안 된다. 이거는 또 완고하죠. 네. 그 민주당 입장은 이제 숫자만 가지고 보면은 최고 구간의 세율이 50%는 우리가 일본이 55%니까 일본 다음으로 높거든요. 네. 그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그럼 좀 깎아줘도 되도 아닌가 이제 이런 당연히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내는 사람이 정말 드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공제대로라고 해도 상속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최고 세율 구간에 들까 말까인데 네. 그런 사람까지 이제 깎아주는 것은 초부자 감세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 여당은 왜 그 사람들만 보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아파트나 무슨 땅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상당수는 기업이다. 근데 기업의 절반을 툭 떼버리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업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 기업을 해외에 판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고용 문제도 않고 심각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고 그래서 50%를 40%로 낮추자고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일단 뭐 아까 서영민 기자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 설령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좀 기본적으로 수용 가능한 페어한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세율이 너무 높은데 그게 내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거는 괜찮아. 이런 논의 저는 그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많건 적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측면 이성적으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걸 네. 1대 99의 편가르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상속세 최고 세율은 증여세 최고세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증세 똑같죠. 그러면은 증여세도 건드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논리로 보자면은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으면 올려야 돼요. 그 논리로 보자면 국제보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깎자면 법인세 세율은 국제 기준보다 낮으면 올려야죠. 근로소득세도 국제 기준과 비교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특정 세목만 탁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세율과 비교해서 높으니까 낮추자는 것은 약간 자기 논리를 위해 갖다 붙이기 방식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야지 특정 세목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세율도 이제 뭐 기업 상속 과정에서의 그 이야기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까지 승계를 할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서 최대 60%까지 간다라는 게 일단은 현실인 거고 해서 또 부자들이 떠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노후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당면한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뭐 김종훈 기자가 방금 잘 뭐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경영계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세율 50%라고 얘기하는데 한 55%인 일본 다음 수준이고, 그리고 최대 주주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 상속 시 할증이 한 20% 정도 붙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이게 실질 세율은 한 60%에 달한다. 결국 이게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고 승계도 어렵게 한다는 건데, 또 이제 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이 그렇게 높긴 한데 사실 공제해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또 그만큼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20% 남짓이라는 또 계산도 나와요. 그렇고 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세라는 걸 사회에 두는 이유는 대물림 방지라든지 불평등 완화라든지 이제 사회적으로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인 건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너무 낮춰주면 이제 부에 약간 이렇게 좀 평평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간과되는 측면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유산취득세 이야기인데, 앞에서도 최영민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100명에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 100억 원에는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1인당 어차피 나눠서 받는 거는 1억씩인데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1인당 1억 원씩이니까 최저세율이 되겠죠. 10%로 하늘과 당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냐 10%의 세율이냐. 요거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이게 사실은 작년 그 세법 개정안 때도 좀 담겼다가 야당이 네. 반대로 좀 무산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외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세금을 떼고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 유산취득세 먼저 나눠 갖고 세금을 떼는 방식도 섞여 있는데, 뭐 사실 뭐 나라마다 섞여 있으니까 답은 없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살아있을 때 주면은 증여고 네. 돌아가실 때 주면은 상속이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받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들 기준으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렇죠. 근데 상속세는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 떼고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아니, 네. 똑같이 주는 건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건데, 살아있을 때 주면은 자식 기준으로 계산하고 돌아갔을 때 주면은 부모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통일을 해야 이게 말이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세금은 소득 있는데 과세 있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당연히 소득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받는 거니까 받는 자산도 개인별로 계산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혹시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뭐 저도 그런 근본적으로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바꿔줘야 한다. 방금 말씀하신 증여세와의 그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절세를 위해서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를 끼고 이걸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연구를 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 보고 증여를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지만 또 증여를 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세금 사정을 다 고려해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요런 통계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거의 13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3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까지만 들어가면, 그 외에 다른 금융 공제도 있지만 일단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요 아파트 하나만 물려준다고 하면 지금 5억 공제하면 10억 공제되잖아요. 네.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세라는 건 굉장히 부자들이 돈을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하나,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일정 부분 재산이 있는 분들이 다 감당하는 세금이 되는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유산을 통째로, 덩치 큰 그 유산 통째로 나눠주는 방식,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OECD 국가 가운데 한 25개, 24개 나라가 있으면 20개 정도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꿀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좀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67 쓰시는 분께서 그래서 요즘에 미국 영주권 취득한 후에 트러스트, 신탁을 통해서 상속증여 플랜을 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상속세율을 내리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상속증여세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투자를 통해서 뭐 미국에다가 신탁을 해놓고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것도 많이들 또 알려져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상속증여세를 낼 사람들이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외로 자산을 이전을 하면 결국 국가에는 좋은 일이냐?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죠. 그럴 사람이 많기야 할까요? 아니 근데 요즘 부자들 네. 사이에서 거의 그거를 다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예. 그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가업상 그 승계 네.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꼼수가 있다면 그건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최근에 제가 그 타사 뉴스에서 네. 방송에서 본 얘기인데 수도권에 되게 주차장을 갖춘 넓은 땅에 큰 땅에 빵집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약간 좀 분위기 있게 빵집을 그 운영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상속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돈 상태로 주거나 땅 상태로 주면 집으로 주면 이게 다 상증세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과세 표준에 딱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없는데 절세를 하려면 거기다가 빵집 같은 걸 지어놓고 가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가업 상속에 해당되는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까지는 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그냥 가업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꼼수도 생겨난답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세법, 뭐 상속세도 항상 뜨거운 쟁점이고요. 예전에 뭐 네. 종부세도 그랬고요. 다 뭐 금투세도 그랬고요. 세금은 당연히 다 안 내는 게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논의는 세금을 깎아주자 덜 내게 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조금만 좀 차분하게 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여든 야든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쪽이지 높이자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하기로 했던 금투세도 미뤘잖아요. 없애버렸고 코인 자산 과세도 미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할 K칩스법 법인세 그 반도체 공장 지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세금 엄청 돌려줍니다. 근데 작년에 세수가 35조가 부족했고요. 재작년에 50조가 부족했어요. 네. 2년치 합쳐서 85조 원의 세수가 부족했는데 다 깎아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별 세목이 올리고 날치고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진실은 뭘 깎으면 뭘 올려야 돼요. 올리자는 얘기는 거세하고 다 깎아주자고만 하면 좋죠. 저도 안 내니까 좋은데 다 저희 자식들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거 결국. 이게 책임 있는 논인지 역시 고민이 그 지점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세를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선순환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논리인데 근데 당장 1년에 뭐 50조, 30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또 근로소득세는 계속 또 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리지갑이어서 어디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부자들은 절세를 또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여론이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참 이게 첨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세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금액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다. 네. 특히 근로소득세 오른다고 좀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여러분의 월급이 호봉에 따라서 아니면 물가를 반영한 임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오르면 그만큼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나는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만큼만 물가만큼만 올라가도 세금은 더 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세율이 낮아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점 자동적으로 이 세금이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많이 내는 세금에 가장 투명하게 노출돼 있는 세목이 소득세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네, 특히 유리지갑이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빤하니까요. 근데 이 세금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그때 달라요. 법인세는 출렁출렁하는데 법인세가 제일 많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금을 확 적게 내버리면 법인세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작년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버는 만큼 월급만큼 그대로 세금 내시는 분들은 억울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이게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뭔가 좀 세금이 잘 거치고 다른 소득세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고 그런 때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부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이 투영되지 않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어려운데 근데 우리 월급쟁이는 세금이 느는데 부자들만 깎아주다고 이런 구도가 되면 이거 잘 되기 어렵긴 합니다 사실. 이원국님이 저희 부모님도 돈 좀 쓰시며 사시라고 해도 자식들 물려줘야 한다면서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시는데 조금 바뀌는 시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2081님은 세금을 자꾸 깎아줄 궁리만 하면서 세수는 부족하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또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도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다. 문제가 우리나라의 수도예요? 예,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신 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약 13만 건을 넘었는데요. 특히 이곳에 살던 사람이 매입한 비중이 그 2만 채 육박해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집값 때문에 이곳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인구 이동 통계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퀴즈를 낸 겁니다. 설마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출제자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체 이 퀴즈를 왜 내는 것인가? 자, 9887님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한테 어딜 제일 가보고 싶냐고 물었더니 여기라고 답하네요. 그래서 3월 초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어딜 데려가야 좋을까요?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어디 궁궐, 경복궁, 아니, 뭐 명동, 여기 방송국. 방송국, 여의도 방송국, KBS 견학 코스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880님이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화요일이 행복해지는 이유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중국의 빅테크, 중국의 기술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은 공개된 지 한 달 좀 됐나요? 딥시크. 공개된 지 한 연말쯤에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건 한 달 정도가 됐고 중국의 AI 서비스 딥시크. 우리나라에서 신규 서비스, 특히 이제 신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뭐 딥시크 관련 기사는 여기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뭐 개인정보 관련한 좀 논란이나 이슈가 있다는 것도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 서비스가 이제 중단됐다고 하시는데 엄밀히는 이제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이제 내려받기가 잠정 중단된 것이고 네. 기존에 이제 앱을 다운 받으셨거나 아니면 PC에서 그 웹으로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는 분은 지금도 다 쓸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딥시크의 개인정보 논란을 이제 조사를 했었고 딥시크 측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는지 좀 살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마켓에서 좀 내리는 게 어떻겠냐 했고 딥시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네. 지금은 뭐 핸드폰에서 검색해 보시면 앱을 이제 내려받으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뭐가 갔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틱톡을 운영하는 모회사까지 이 딥시크에 개인 정보가 들어갔어요? 이게 그 개인정보 이슈가 그 딥시크 말고 사실 챗 GPT나 다른 생성형 AI도 사실 가입하시려면 뭐 네. 동의 다 이런 거 누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약관에 동의해서 가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거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논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그 중국 당국에 수집하는데 중국 이제 내부법상 안보 같은 이유로 이제 요구하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법 항목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거는 그 개인정보위에서 일부 넘어간 것까지는 확인했다. 네. 근데 정확히 뭐 어떤 이유로 언제 얼만큼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좀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틱톡 모회사랑 딥시크랑 이제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일부 거기로 넘어갔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분으로는 무관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투자 관계 이런 것도 좀 아니라고 하고 혹시 그 광고 홍보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판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 거기는 오리무중이고 아직 대답이 나온 게 없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글자가 영어 혹은 중국어였답니다. 한국어는 없다고 합니다. 아하.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딥시크가 고객들의 정보를 틱톡 모회사까지 넘겼을까? 그 공통점은 그냥 중국 회사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당연하고 지금 딥시크를 좀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 예전에도 챗GPT 등장했을 때도 항상 그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이슈가 늘 나왔었다고 해요. 챗GPT도 사실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이제 많이 대중화됐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 정보로 학습해가지고 AI 개발에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도 사실 잠정 중단하거나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딥시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로 비슷한 성능을 냈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일종의 홍역을 치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AI 개발에 보통 이제 데이터, 컴퓨팅 파워, GPU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소인데 특히 이제 데이터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가공이랑 정제하는 데 한 80% 에너지가 들어간다고도 하니까. 근데 사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딥시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모두가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적법하게 이걸 수집하고 그걸 동의하에 제공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그런 과정이 약간 미숙하고 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딥시크가 이런 비판이나 어떤 조치를 당할 여지를 준 측면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어떤 중국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경계. 지금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로 갈리는 이 세계의 분열 이런 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봤을 때. 왜냐하면은 챗GPT도 개인정보 수집하거든요. 그리고 챗GPT도 이렇게 공지는 해요. 이용자 여러분이 챗GPT에게 물어보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축적되지 않고 그게 우리가 회사가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는 하는데 누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결국 그 국가 이미지가 투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좀 논의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건 거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더 많은 최근에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려는. 이게 미국 회사에서 거의 화제가 안 됐는데 올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애플에 1,400억 원 집단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아는 애플의 시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네네.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랬으면 이거는 대소특필 됐을 난리가 거예요. 났겠죠. 근데 애플은 이랬는데 조용히 넘어갔어요. 이게 보여주는 현실은 논의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미지로 이루어진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왠지 그래도 믿을만한가 아니면 왠지 꺼름직한가 요 느낌적인 느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챗GPT 운영하는 오픈 AI는 지금 사람들의 홍채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월드코인이라고 해서 그 코인 얼마치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10몇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월드코인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홍채를 스캔해 갖고 그거를 데이터를 떠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눈을 들이대고 자기 홍채 정보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 코인을 받으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켠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휴대전화로 내 지문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또 이거는 어디까지 괜찮으냐. 나의 정보가 어디까지 넘어갈 거라고 나는 과연 확신을 하고 나의 생체 정보를 이용을 시켜주고 있느냐. 참 모르겠는 거죠. 중국 관련해서 김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감정적인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약간 그 대외적인 관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이나 여러 가지 무역 관계도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제 약간 중국이니까 너무 정보가 유출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정부에서도 너무 막 무리하게 다 차단하고 막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동감하는 것이 네. 그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 딥시크가 분명히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정보 보호상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당에서 나선 게 아니고 정부위원회가 나서서 뭐 바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중국에서도 뭐 말은 나오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이 그 방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국가와 기업이 다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수집된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정부가 애플의 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애플폰은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못 열어봐서 기소를 해야 될 사람은 기소를 못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애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너네 줘야 된다. 안 주면은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상당한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해요. 네.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또 빅테크의 어떠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일단 또 유념을 해봐야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김준범,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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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2님이 우연히 KBS 콩 앱이 눌려져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보내주셨는데 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불황기죠.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시다고 하고 그런데 고객을 줄 세우는 가게들은 여전히 있고 그 비결은 뭘까요? 그걸 마케팅 측면에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시죠. 자영업자도 할 수 있는 마케팅 같이 이야기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